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PS 관사에서 관세법 강의하고 있는 안준호 관사입니다. 오늘 저는 41회 관세사 1차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일단 총평부터 먼저 말씀드려 본다면 일단 작년 대비했을 때 난이도가 유사하거나 조금 어려운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저희 학원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총평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문제를 좀 보다 보니까 좀 쉬운 문제도 있었고 조금 좀 지엽적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려운 수준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실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70점에서 80점 정도 되는 점수는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나씩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세관장이 부가 징수하는 내국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동안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문제 자체는 상당히 평이한 쉬운 문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 보시면 다 수입하는 물품에 관련된 세금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소득세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세관장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무서에서 세무서장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2번 문제, 용어에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용어도 저희 시험에 그동안 쭉 나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1번에 보니까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외국 물품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반송이 아니라 수출에 해당이 됩니다. 반송의 경우에는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을 받은 자는 운영인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관세법상 운영인의 정의를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보세구역의 종류 중에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라고 나온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종합보세 사업장에 대한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의 경우에는 이번에 좀 개정된 거죠. 2023년 말에 개정돼서 24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관세 조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앞에는 맞거든요. 해당이 되게 맞는데 통합조사라고 하는 것들도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옳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4번의 경우 쭉 가보니까 외국 물품이라 하더라도 선박용품층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탁송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탁송품을 보시면 그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통해서 물품을 이렇게 싣고 다니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하는 게 아니고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평이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 가보죠. 3번 문제. 이것도 저희 시험에 그동안 자주 나왔던 문제 유형입니다. 외국 물품인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외국 물품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거죠. 일단 크게 나눠 봤을 때 외국에서 국내로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범위 안에 보면 공해상에서 외국의 선박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품도 포함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물품들,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외국 물품의 정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 쭉 보니까 사실 어렵지가 않은 것이, 일단 앞에는 쭉 보실 필요가 없겠고요. 뒤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수 작업으로 외국 물품에 부과된 내국 물품은 외국 물품이 되는 거죠. 네, 원칙적으로는 외국 물품에 부착된 내국 물품이라 하더라도 이걸 구분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보수 작업으로 부과된 내국 물품은 외국 물품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의 경우 2번, 3번, 그다음에 4번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것들이거든요. 통관 절차를 완료한 것들은 다 내국 물품이 됩니다. 그쵸.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됐고요. 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한 물품이기 때문에 다 내국 물품이 되는 것이고,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 세 가지 모두는 외국 물품이었다가 내국 물품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여기 공해라고 하는 것은 국적을 고려하게 되죠. 선박의 국적을 고려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선박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국 물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유형이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담보에 관련된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엔 출제가 좀 됐어요. 1번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담보 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설정할 때 필요한 겁니다. 토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담보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번에 가서 봤더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그거 있거든요. 납세담보의 종류 중에 보시면은 크게 좀 묶어봤을 때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이라는 것은 부동산과 준부동산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유가증권하고 부동산 등은 이 가격이죠. 가치가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세관에게 제출했을 때 담보의 그런 가치, 가격이라 하는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게 됨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가치가 감소되는 것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담보물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거나 담보물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부동산 등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좀 사이즈가 큰 것들 있죠. 토지와 건물이라고 하는 거하고 나머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기타라고 하는 것들은 그거죠.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포함해서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를 말하는 것인데 토지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서 평가한 가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서 평가한 가액이고 기타의 경우에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정평가 법인 등의 평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의 평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나머지죠. 요것이 아니라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평가 기준이 되는 거라서 2번이 틀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는 금액이 확정되고 나서는 10일 안에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세관장은 납부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맞고요. 다음 4번의 경우에 봐봤더니 납부를 보증한 경우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보증인에게 직접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5번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는데 다만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가 제 수업할 때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담보에 관련된 상세 내용들은 모두 관세청 고시로 정하고 있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유형은 아니지만 종종 나왔던 것이고 출제가 가능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5번 문제,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등이죠. 관세부가 제척기간, 다음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인데 이것도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의 경우에는 그거네요. 관세부가 제척기간 기산일자를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관세부가 제척기간이든 징수권의 소멸시효든 이 기산일자는 뭐뭐의 다음 날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기산일자를 얘기할 때는 뭐뭐의 다음 날, 그렇죠?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니까요. 환급을 지금 부정하게 받았으면 환급받은 사유만으로도 세관장은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급한 날이 아니고요. 환급한 날의 다음 날이 되어야겠죠. 일단 1번 틀렸고요. 다음 2번, 납부 독촉을 하면 제척기간은 중단된다. 자, 일단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것도 저희 예전에 몇 번 바꿔서 냈던 보기가 되는데요. 이 중단이라고 하는 거하고 정지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소멸시효와 관련된 겁니다. 제척기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척기간이 중단됐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번 사회행위 취소 소송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정지의 효력은 일단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하면 기본적으로 소멸시효의 정지가 이제 정지라는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단 전제가 있어요. 취소 소송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용이 됐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뭐 기각이 됐다거나 뭐 각하가 됐다거나 아니면 취하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니까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소멸되지만 각하된 경우에는 지속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각이든 각하든 취하든 모두 이건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4번에 가서 보면은 가압류를 한 경우네요.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요거는 조금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세법에 보시면은 압류라는 것은 나와 있는데 이 가압류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요건 어떻게 문제를 만든 거냐면은 우리나라 민법에 가서 보시면은 민법에서 말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에 하나로서 가압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압류와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아마 그걸 보고 문제를 만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관세법 상에서는 가압류에 대해서는 명시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압류가 있었을 때만 중단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옳지 않은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5번의 경우 가봤더니 관세 분할 납부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즉 정지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인데 그쵸? 분할 납부 기간이라는 거는 유예를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납부 유예를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세관에서는 징수를 유예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소멸시효의 정지,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을 때 있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유예를 하는 상황일 때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징수 유예라든지 압류 매각의 유예라든지 분할 납부 기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정지 사유가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는 않았지만 사실 보기를 조금 헷갈리게 만든 것 같기는 해요. 특히 4번의 경우에는 얼핏 보면 가압류라고 하는 것들도 중단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5번이 명확했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6번 문제 가볼게요. 이것도 담보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굉장히 쉬웠던 문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담보의 어떤 요건 중에 하나로 나왔던 건데요. 여기 보면 담보의 종류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납세 보증에 관련된 것들 있죠. 납세 보증에 관련된 것들은 이게 납세 보증 보험이든 아니면은 납세 보증서든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세관장이 요구하면 특정인이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라도 납부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하고 리을이 해당이 되는 거죠. 니은과 디귿은 관련이 없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뭘 요구하는 거냐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획과 리을 골라보시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지금까지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충실히 풀어보셨다면 답을 충분히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7번 문제 가보죠.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건 아니에요. 환급 관련된 어떤 정리하는 절차가 나오는 것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요거는 저희 시험에 그동안 자주 나온 건 아니었어서 사실 이거 답을 고르는 것은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같이 보죠. 1번 관세 환급금은 세관장이 확인하지 않은 거라 확인을 먼저 한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환급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환급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납세의무자가 환급 청구를 하는 것이 일단 일반적이겠죠. 이게 원칙이라 보시면 되는데 근데 청구하지 않더라도 세관이 먼저 발견을 하면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번 환급 가산금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죠. 환급 가산금은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과다와 과소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과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과다 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 결정을 하는 날까지라고 하는 기간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는 거죠.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요걸 곱해가지고 산출된 금액을 관다 환급 금액에다가 이제 이자를 붙여서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건 뒤에 나중에 문제가 나오거든요. 연 1,000분의 29회율로 한다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말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3번 3번에 보시면은 세관장은 이제 정리하는 게 나오게 되죠. 환급금 지급 개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환급 통지서 발행 금액 중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되지 못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지급 미필 2월 계정, 다른 곳을 다시 옮기는 거죠. 2월 하는 계정으로 정리하도록 하는 거 맞습니다. 요것이 헷갈릴 수 있었다 생각이 들지만 맞는 부분이고요. 다음 4번의 경우에 가서 다만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까지 맞는데 요게 잘못됐어요. 요게.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요걸 정리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세관이 아니고요. 돈을 관리하는 주체는 한국은행. 한국은행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요. 일단 나머지는 다 맞는데 요 주체가 달랐습니다. 다음 4번의 경우에는 지금 한국통에서 발행일부터 1년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게 있을 경우에는 세입에 편입시키죠. 주의할 거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세입에 편입하는 거 맞고요. 5번의 경우에도 통해서 발행일부터 1년 안에 지급이 안 됐을 때는 다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사실 얼핏 보면 요거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주의할 거는 2월하고 정리하는 주체는 세관장이 아니라 한국은행이었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주 보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고요. 신고납부 제도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신고납부라는 거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 중에서 원칙적인 방식을 말을 하는 거죠.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게 납부할 세금을 확정해서 신고하는 그런 걸 말을 하는 것이고, 신고하고 신고된 것을 납부하는 납세 신고 후 납부를 말을 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수리 전이 아니라 수리 이후에 세액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어떤 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도 심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관세 채권 확보가 필요하다. 확보 곤란이라고 해가지고요. 또 나눠지는 것이 있는 거죠. 관세 혜택을 주는 것들인 관세 감면을 받는 물품이라든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거죠. 불성실, 관세청장이 정하는 불성실 신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찬압 중인 자가 신고하는 물품으로 나눠진 게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을 봤을 때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물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격 변동이 큰 물품이라든지 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특정 물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고 나와 있게 되고요. 기재부령이 아니라 관세청이 정하는 물품으로 나와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쭉 뒤에 언급이 되는 거 맞는데 이거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죠. 예외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비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나머지 보면은 2번의 경우는 지금 자율심사 관련된 것인데 세관장은 이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납부 대행 기관, 그쵸? 저희가 쉽게 말하면은 신용카드 업체들 있잖아요. 이 업체들이 이제 돈을 세금 납부할 때도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가 있는데 그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4번의 경우에 보니까 이제 신고 납부한 세금이 부족했다. 그럼 수정신고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를 하게 만들죠. 맞고요. 그다음에 5번. 납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납세 신고한 세액이고 아직 납부 기한 경과되기 전인데 과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정정을 할 수가 있죠. 요거를 저희가 세액 정정이라 부르고요. 세액 정정하게 됐을 경우에는 납부 기한은 다음 날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납부 기한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아직까지 납부 기한이 경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는 납부 기한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9번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요거는 저희 작년 2023년도 때 3월자로 개정됐던 내용이고요. 요거는 29회 율로 한다라고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사실 작년에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작년에는 저희 시험이 그 시행규칙은 시험 거의 직전에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출제가 되지 못했던 거고요.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10번 문제. 이것도 저희 시험에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죠. 거의 매년 나왔던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 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5년하고 3년하고 2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5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수리부터 5년, 밑에는 나머지 3년, 2년 나오는데 여기는 수입에 관련된 거죠. 수입하고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자료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 3년의 경우에는 나가는 거, 수출하고 반송에 관련된 자료들, 2년 같은 경우에는 보세 화물에 관련된 자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적재 화물 목록에 관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보세 운송에 관한 자료라든지 보세 화물 반출입에 관련된 자료가 나오게 되죠. 여기 쭉 보시면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익 관련된 것은 5년이거든요. 신고 수리일부터 5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답이 금방 나오는 문제죠. 정말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보죠. 11번 문제. 대상이 아닌 것.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 여러 가지 관세 감면 대상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다음 중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한 겁니다. 이것도 저희 좀 한 번씩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요. 소액 물품 등의 면세죠. 소액 물품 등의 면세가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겁니다. 특정 물품의 면세 등이 되죠. 관세법 93조. 다음 3번의 경우에는 그거네요.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입니다. 다음에 4번 보니까 소액 물품의 면세가 맞기는 한데 여기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품 가격인지 과세 가격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데 미화 그러니까 25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250달러도 아니고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 되는 거죠. 250달러가 되는 것은 그 샘플,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말했던 겁니다. 과세 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견본품으로 인정하는 물품일 때 관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의 경우에 보면 요거는 그거네요. 여행자 휴대품, 그다음 이사물품의 면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 가면은 세 가지가 나눠지게 되잖아요. 관세법 96조 제1항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게 되죠. 여행자 휴대품, 별송품, 그다음에 이사물품, 세 번째로는 승무원 휴대품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여행자 휴대품 뒤에 보면 별송품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사물품 같은 경우에는 입국을 하고 나서 6개월 안에 도착했을 때를 전제로 하고요.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따라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 안에 도착하는 경우에만 관세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죠. 4번.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고요. 12번 문제 볼게요.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것도 조금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막상 보면 답을 고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1번이 뭔지 봤더니 요거는 비밀유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관세법 116조로 가서 보시면은 이제 비밀유지라는 게 나오게 되죠. 비밀유지. 비밀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과세 자료라고 하는 걸 받은 게 있을 때, 얻기는 게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어떤 그 제공했던 자의 동의 없이 요거를 다른 누군가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죠. 비밀유지 의무 위반하게 되면은 과태료 부과처럼 받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예외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비밀 유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익을 보호한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인데 예외로 되는 것들, 허용되는 것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일 때, 공익을 추구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컨셉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익도 중요하지만 공익이 또 우선되기 때문에 공익 목적으로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관련 정보들을,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주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관세에 관한 쟁송 이런 거 나오게 되고 뭐 다른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라든지 통계 목적이라든지 여러 개 나오는 게 있는데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 거죠. 거기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공했던 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는 게 있었지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요거 자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격이라든지 어떤 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어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어떤 대금을 이렇게 수출입을 하게 되면서 해외로 송금하고 받는 거 있죠.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요거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구했을 때만 한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건 사실상 공익성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는 거죠.
좀 약하다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동의를 구했을 때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 거잖아요. 급부, 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하고 심사하는 거죠. 자격을 심사하는 거 이런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지원을 하는 제도, 정부 지원 제도와 관련된 거라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했을 때 한해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아니잖아요. 아니고요.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이 옳지 않은 거죠. 답은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었는데 뭐 나머지도 보시면은 답을 좀 쉽게 골라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이 장부 등을 이제 일시 보관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보관하는 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서를 구해서 설명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맞고요. 다음 3번의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중복조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부정, 불공정 무역 등에 대한 어떤 그 일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관세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하고 있었고 관세법 시행령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다 같이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업체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서 다시 조사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4번에 조력을 받을 권리죠. 조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사하고 변호사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관세사 또는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해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죠. 맞고요. 5번의 경우에도 봐봤더니 이건 그거네요. 저희 비밀유지 의무의 또 예외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비밀유지가 아니라 고액 상습 체납자 말고 일반적인 체납자 있잖아요. 고액 상습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여기 5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 어떤 체납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내국인은 출국 금지, 외국인은 출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요건이 더 이상 이제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해제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부터 요건이 충족되는 거기 때문에 5천만 원 미만이 됐을 경우에는 더 이상 요건을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서 즉시 해제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 볼게요. 보세운송업자 등인데요. 해당하지 않는 자, 등록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 처음에 자주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나머지 쭉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정답은 요거였습니다. 3번. 보통 요거를 많이 바꿔냈었거든요. 국제항 안에 있는 이 말을 바꿔가지고 국제항 뭐 인근에 있는, 부근에 있는, 국제항 밖에 있는 이렇게 문제를 또 낸 적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여기까지는 맞았지만 제조하는 게 아닌 거죠.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그러니까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제조가 아니고 제공하는 거죠. 요게 잘못됐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거기 때문에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의 경우엔 그거죠. 구매 대행 업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등록하는 게 아니고 일정 실적이 이상 되는 자에 한해서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신 판매 업자로서 직전 연도에 이렇게 구매 대행했던 물품의 총 가격이 10억 원 넘어가게 됐을 때 그때는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맞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14번 문제 효력상실 사유죠. 요거는 이제 제가 공부할 때도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폐사 만취. 보통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폐업한 경우, 그러니까 운영하지 않는 경우이고, 사망 또는 이제 법인 같은 해상하는 경우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다음에 취소가 된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쭉 답을 골라볼 수 있겠어요. 여기 주의할 거는 해산 같은 경우는 법인일 때만 전제로 하는 거고. 만약에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보세운송업자 그 대표자 사망했다 하더라도 법인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회사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일 때만 대표가 사망했을 때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맞죠? 취소 사유 내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그렇죠. 관세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다. 그럼 요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읍, 니은, 디귿 모두가 맞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취소 사유가 된다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쉬운 문제네요. 관세 감면에 관련된 문제고 이런 문제도 잘 나오죠.
재수출 면세 같은 경우에 97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 물품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원칙적으로는 1년, 수입신고 수리부터 1년 안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원칙인 것이고, 예외적으로 1년을 경과해서 수출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물품이 나오는 게 있었던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게 있었어요. 저희 관세법상에 보시면은 특정 대상 물품, 특정 어떤 대상들을 정할 때는 보통은 다 기재부령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여기 쭉 가보면은 요거는 이제 가산세 얘기할 때 500만 원에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징수합니다. 그래서 기재부령 500만 원 20,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쉬웠던 문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심사청구에 관련된 물음인데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사실 요거는 의외로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의견서를 지금 제출을 하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관세법상 심사청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세청장에 청구하는 것이고,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장에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청구를 하는 곳은, 청구를 받는 쪽은 관세청이든 감사원이든 그 처분을 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처분청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처분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뭐가 맞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청구인의 의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 의견을 제시할 때는 바로 그냥 주지 말고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 관장을 거쳐서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모두 7일 안에 작성해서 보내게 돼 있거든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번의 경우에 쭉 가봤더니 이 보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정은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보정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고, 다음 3번의 경우에 보니까 청구 대상이 청구를 했을 때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일반 사건이라 하는 거하고 소액 사건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거고요. 소액 사건은 3천만 원 미만이 되는 건데, 이것도 조만간에 개정이 될 겁니다. 현재 지금 5천만 원으로 지금 법령에 올라가 있거든요. 일반 예고가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소액 사건은 3천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고,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관세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소액사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또 배우자, 청구인의 배우자라든지 청구인의 이제 뭐 사촌인의 혈족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촌인의 혈족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청구인, 자신의 사촌의 혈족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3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선임할 수가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4번을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쨌든 저희가 불복 청구를 하게 됐을 때 요거는 모두 위원회 결정을 받아가지고 위원회 어떤 의결을 통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는 의결만 하는 거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청구를 받았던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주체가 누구냐면 이 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걸 받았던 관세청장이 하는 겁니다. 관세청장이 결정해서 통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요게 지금 헷갈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5번도 마찬가지인 게 90일은 맞는데 기산일자가 잘못됐어요. 처분이 내려진 날이 아니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처분이 있었던 날, 그러니까 처분인 것을 알게 된 날이죠. 알게 된 날, 만약에 통지를 받았다면은 통지를 받은 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분일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처분은 내려진 것을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기산일자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의외로 보기가 1번이 아니라 나중에 맞는 게 좀 뒤에 있었으면 답을 곤란했을 것 같은데 바로 1번에 있다 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약간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 보세 판매장 특허 심사할 때 평가 기준,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 고려서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라는 것인데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답을 고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보세 판매장 자체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슈가 있던 게 뭐냐면은 독과점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부정부패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독과점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는 게 있던 거죠. 일종의 할당제가 있던 거잖아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퍼센테이지 주고 할당하는 게 있었던 것이고, 부정부패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평가 기준이라 하는 것을 사전에 공개를 해주고, 평가위원들의 평가 점수도 공개를 다 합니다. 평가위원이 누군지도 다 공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는 옴부즈만 제도까지 나오게 되고, 이 모든 것에 관련해서는 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까지 보고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쭉 가보면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죠. 이 업체가 법을 어긴 건 아닐지, 튼튼한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상생을 하고 있는지, 주변 인프라가 어떤지를 보는데, 4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대기업. 대기업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대기업과 유사한 대기업 중에서도 좀 더 이제 매출 규모가 큰 것들을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누가 있는지, 뭐 주주, 임원구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런 걸 뭐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거를 딱 봤을 때 조금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다면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너무 보기가 티나게 아닌 걸 딱 보여줬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1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장치기한 경과물품 매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거네요. 1번에 가봤더니 지금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또 질권에 대한 거, 유치권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3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고요. 경쟁 입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유찰됐을 때, 낙찰이 안 됐을 때는 다시 입찰을 붙일 때 그 예정 가격을 낮출 수가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때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입찰에 붙일 수가 있도록 하고 있고, 3번의 경우에 충당을 할 때는 일단은 매각 비용이 가장 우선적으로 충당이 됩니다. 요게 1번이고요. 매각 비용,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세, 나머지 기타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는 매각 전에 공고를 하는데요. 15일 전이 아니고 10일 전에 공고를 하게 돼 있어서 틀렸던 거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경쟁 입찰이 원칙이거든요. 경쟁 입찰인데 그 안에서도 일반 경쟁 입찰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명 경쟁 입찰, 그 다음에 수의 계약, 그 다음에 경매, 위탁 판매, 이 순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다 라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괄호 안에 들어갈 사항을 옳게 나열한 것은 보세구역 관련된 문제고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병목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막혀버리게 되면 물건이 나오고 들어오고 나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입항하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입항지 쪽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게 뭐냐면은 가산세라고 하는 것도 적용이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로는 이제 과태료 부과처분하는 게 있죠.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외국 물품일 때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장칠 반입부터 30일 안에 뭐 수입 신고를 할 건지 반입 신고를 하든지 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게 있는 거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내국 물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신고 수리된 물품이 들어가는 것이고, 요거는 전체 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특정 장소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 구역이 됩니다. 요거는 저희 보세하물 권리에 관한 고시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세청장, 여기는 수입신고 수리부터 15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처분 받고요. 그 다음에 자유관리 보세 구역에 대한 지정은 세관장이 하고 있는 거죠. 정답을 골라보면은 관세청장, 수입신고 수리일, 세관장, 디귿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20번 문제. 운송수단에 관련 설명이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거고요. 요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수료를 잘 안 본단 말이죠. 좀 두 개 나와 있으니까 이게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일단 나머지는 골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의 경우에 지금 보면은 통관역은 유일하게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합니다.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라 참 헷갈리지 않았을 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통관장, 나머지 같은 경우는 세관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출항 같은 경우에도 원칙은 출항을 하기 전에 관련된 어떤 적재물 목록을 제출을 하긴 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출항 허가를 받은 후에
나중에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 기간이 7일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입니다. 따로 정하는 기간.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보면은 국제항해 시설 기준 중에 하나로서 그거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선박이 5,000톤급 이상 선박이 연간 40회가 아니라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때 지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번의 경우에 보니까요. 여기 항해 화역에 관한 허가 수수료는 1일마다 4만 원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1만 원, 3만 원이 아니고 4만 원이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들은 헷갈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1번과 5번 중에 정답이 뭘까를 고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문제. 요거는 사실 이제 상식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죠. 여기 세관장이 원산지 증명서 확인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 고르라고 돼 있잖아요. 어쨌든 생산자와 수출자는 이 사람들은 뭐 원산지 판정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판정에 관련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재료라든지 이런 거 있죠. 구매했던 것이 있으면 구매 내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수출신고 필증은 물론 생산자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지만 어쨌든 수출신고 필증은 수출자가 발행하는 것이 원칙일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납품하는 그 가격이랑 수출자가 처리 물품의 가격이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마진이 붙을 거기 때문에 생산자가 직접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어쨌든 수출신고 필증은 수출자가 하는 거라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답을 고르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던 거죠. 나머지는 둘 다 가능한 건데 이것만 안 된다는 거죠. 수출신고 필증.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급 단계에 따라서 이 마진,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신고 필증은 수출자에게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넘어가죠.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답을 고르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5번이에요. 뭐 방향 설정하고 뭐 저희가 이제 그런 필요한 시설 구축하고 운영하고 환경 조성하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국제협력 관련 사항들을 기본 계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립을 하는 거죠. 수립하고 시행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사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모두 고르는 게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정답은 기읍, 니은, 디귿, 리을 모두가 들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죠. 23번 문제. 이게 좀 어려웠죠. 협의회. 너무한 거 아닌가요? 협의회. 사실 위원회 관련된 문제들은 조금씩 나왔었는데 매번 나오고 있었는데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 나왔거든요. 차이가 뭐냐면 위원회는 그러니까 관세 행정기관 있죠. 내부적으로 이제 만드는 거라 생각해 보신다면은 협의회는 여러 가지 기관 있죠. 관세 행정 업무를 하는 기관 말고도 다른 기관들까지 같이 모여서 협의해서 하는 회, 협의를 하는 그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다른 기관들도 나오게 돼요. 사실 협의에 관련된 문제가 잘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일단은 답을 골라보면 요거 맞고요. 요거 2번도 맞고 3번도 맞습니다. 이 과장급 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각 기관별로 다 나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2차 공부하실 때 저희 대외무역법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은 세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관세청장이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 물품에 따라서는 저희 수산물 있죠. 수산물, 뭐 농산물 나오잖아요. 농산물, 그 다음에 통관 이후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산물 같은 경우는 해수부,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고 있을 것이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식품부 장관이 관리하고 있어요. 농림식품부 장관이 관리하고 있고 시도지사까지 해가지고 이 각 기관별로 과장급 공무원 한 명씩 이제 포함이 되는 게 나와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요거는 관세청장이 지명한 사람이 아니고요. 해당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요. 좀 어려웠죠. 사실 요거는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찍을 수도 있겠죠. 뭔가 딱 보니까 이게 답인 것 같다. 이러면 참 감이 좋은 건데 쉽지 않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틀릴 것을 요구하는 문제죠. 이런 거 맞추는 것보다도 너무 맞추면 인간미가 없잖아요. 합격하는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점수를 받으면 되겠죠.
2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조금 쉽지 않았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저희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특별통관 얘기 나오는 것인데요. 정답은 1번이에요. 요거는 잘 많이 몰랐다면은 답을 고르기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요거 중에 하나를 고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답은 1번입니다. 물품 검사 장소가 아니고요. 물품 검사 방법을 이제 명시하고 있어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5문제는 쉬운 문제죠. 가산세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그거죠. 신고지연 가산세입니다. 신고지연 가산세. 제가 앞서 언급했었잖아요. 요거 병목현상 말씀드렸을 때 여기 입항지 쪽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다른 물건들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 물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올 건지 나갈 건지를 빠르게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죠. 들어오는 것은 수입 신고를 하는 것일 거고요. 나가는 거는 반송 신고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 물품 상태이기 때문인 거고요. 요거는 이제 30일 경과할 때까지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가산세는 이제 2580이 되죠. 2580. 그래서 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580, 20, 50, 80 그 이상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50, 15, 20이 됩니다. 요거는 과세 가격의 5, 그렇죠. 1000분의 5, 1000분의 10, 1000분의 15, 1000분의 20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답을 골라 보신다면 여기 첫 번째 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에 신고했을 경우에는 1000분의 5. 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내로 했을 경우에는 요거죠. 10. 과세 가격의 1000분의 10. 정답은 골라보시면 20이랑 10이죠. 20, 10.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넘어갈게요. 26번 문제. 과세 자료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요것도 사실 저희 시험에 종종 나왔던 문제고 특히 요거 있죠.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맞췄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저희 시험 잘 나왔던 무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3일조 운동할 때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됐던 거죠. 비밀 유지를 하자. 3일,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바뀌어져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한번 쭉 보시죠. 뭐 내용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요거만큼은 알고 계셨어야 돼요. 요거 저희 시험 잘 나왔던 거거든요. 요거는 병가할 수가 있죠. 병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병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여기도 틀렸고 요 틀렸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되는 부분이죠. 관세 부과 징수 통관에 관련해서 다른 기관 쪽에다가 관세청장이 다른 기관에다가 과세 자료를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험 문제 보겠습니다. 밀수출입제인데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뭔지 쫙 봤더니 수입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밀수입제죠. 밀수입제. 밀수입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징역형은 5년 이하고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이제 부과하거나 아니면 이제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관세액의 10배 하고 그 다음에 물품 원가랑 비교해서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처하게 돼 있고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뭔지 봤더니 밀수출, 밀반송이죠. 일단 밀수출, 밀반송은 요거보다는 처벌이 약하거든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는 물품 원가라고 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여기 수출과 반송은 관세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물품 원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3.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3. 어렵지 않은 문제,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죠. 28번 문제. 사실 이거는 조금 좀 그래요. 왜냐면 이게 이번에 저희 관세법 시행령 개정되고 나온 문제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내용을, 개정되기 전에는 내용을 몰랐다가 개정되고 나서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두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관세법 시행령 개정되는 시기가 2월 말, 2월 중순 이후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이 곧 다가올 때 바뀐 거라 가지고 잘 안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두 문제 나왔고 올해는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 문제인 거예요. 혹시라도 개정된 것을 안 봤다면 당연히 답을 못 고르죠. 그리고 다 그럴싸하거든요. 아마 답을 골랐다면은 이걸 고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답은 안타깝게도 경찰청장이 됩니다. 경찰청장이 여기에 해당이 됐어요. 이건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닌 거고 아무튼 조금 어려웠죠.
내부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넘어갈게요.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문제. 이것도 조금 어려웠어요. 사실 이런 것들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서류 기재사항이라 하는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관세사 업무랑 뭔 관련이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요즘 트렌드가 좀 지역적인 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요. 무슨 서류에 기재되는 사항들, 뭐 위원회 관련 문제 나오고 있는데 다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조사를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말고 소유자, 그 다음에 소지자가 나와요. 즉 소유자는 소유권을 가지는 사람, 소지자는 점유권을 가지는 사람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다 그럴싸하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서류 기재 사항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30번 문제 가보죠. 매각 및 폐기의 공고일 때 일반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 공고해야 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앞에랑 유사한 문제라 볼 수 있겠죠. 서류 기재 사항, 뭐 공고 사항인데 이것도 사실 쭉 보면은 3번이에요. 3번. 화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게 뭐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면은 이 공고를 지금 받는 그러니까 누구의 공고를 할 건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공고하는 목적이 뭐냐면 물품 팝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화주가 중요할까요? 아니죠. 물품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이거 왜 매각하는지 언제 하는지 중요한 것이지 이 화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죠. 덤핑 방지 관세 관련된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일단 쭉 보겠습니다. 1번 여기 보면은 그쵸, 여기 부과할 때 뭐 관련된 내용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서 반영할 수 있다. 일단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저희가 그 세율 부과하는 주체는 항상 기재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조치 이유 쓸 때는 물품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급해서 부과할 수가 있는 것 맞고요. 다음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 4번의 경우에도 보시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잘못된 건데요. 따로 적용 시한을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시행일부터 3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났을 때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어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덤핑 방지 관세가 그동안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잘 안 봤던 분들이라면은 의외로 답을 좀 어렵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32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요즘엔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저 위원회 관련된 것 중에서 이제 해인, 해촉 사유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척 사유 있죠? 요거 회피 사유. 이 회피 사유라는 것이 저희 시험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닌 것을 고르는 겁니다. 해임 또는 해촉은 여러 가지가 있죠. 본인 스스로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 위원회에서 이 위원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쭉 보시면 다 관련된 거 맞거든요. 근데 5번이 잘못됐어요. 여기 보시면 회피 사유 있죠. 제척 사유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사건하고의 어떤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안건에 대리인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다 한다면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스스로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회피하도록 또는 제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회피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해임 또는 해촉을 하는 게 아닌 거죠. 회피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스스로 하지 않았을 때, 그때 강제로 해임하거나 해촉을 하는 겁니다. 5번이 정답이 되죠. 그럴싸하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33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저희 시험에 가끔씩 나왔던 거거든요. 저희 월별 아니라 저희 그거 있죠. 할당관세, 계절관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그 전에는 뭐 기읍,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낸 적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정답을 쉽게 골라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동종 동질 물품, 유사 물품, 대체 물품의 가격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내 주요 제조업체의 공장도 가격, 국내 주요 제조업체의 엑스웍스죠. 공장도 가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해당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모의고사 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34번 문제. 이것도 사실은 조금 예상이 됐던 문제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작년에도 간이세율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어디 나오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법 시행령이 별표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작년에 개정된 것이 냈었는데 올해도 간이세율 관련된 문제를 냈네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읍과 리을을 몰라도 답을 고르는 것은 가능했었거든요. 적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들 있죠. 니은하고 디귿이 예정되는 것이고 고급 시계도 대상이 되고요. 밑에 보면은 기본 관세율 10% 이상이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모피라든지 아니면 녹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정용 섬유 제품들 이런 것들이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과 안 되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었죠.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몰랐을 수 있어요. 몰랐겠지만 니은과 디귿을 알고 있어가지고 답을 골라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맞추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35번 문제부터는 FTA 특례법에 관련된 문제예요. 사실 3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잘 나오지 않았던 유형 중에 하나인데 조금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잘 안 나왔던 거 낸 부분이고 사실 헷갈리게 만들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하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가 아니고요. 요거는 세관 공무원이고 세관 공무원과 물류 종사가 아니고 통관 종사자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4번이었어요.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뭔가 유사해 보이거든요. 어쩔 수 없죠. 이런 거 사실. 그동안 잘 안 나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잘 맞췄어야 돼요. 그동안 몇 번 나왔던 거니까.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 캄보디아 90일이죠. 알셉 90일이고요. 이스라엘 10개월이고요. 인도네시아는 2개월이고요. 중미공화국은 150일인데 주의할 거는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였어요. 요건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저희 시험에 매번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앞에 이런 건 틀려도 돼요. 뭐 틀릴 수 있죠. 근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도 사실은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좀 헷갈리게 문제를 만들긴 했더라고요. 스위스 치즈는 기관 발급 형태 맞거든요. 치즈만 유일하게. 그런데 EFTA가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스위스 연방 농업국에서 인정한 기관입니다. 헷갈리게 문제를 만들었고요. 2번이 정답이 돼요. 사실 이런 거 잘 모를 수 있는데 나머지를 알았어야 돼요. 지금 3번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 산업무역부라고 되어 있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상무부예요. 상무부. 이스라엘 같은 게 좀 어려운데요. 이스라엘은 재무부, 이스라엘 조세당국, 참 깁니다. 조세당국, 관세국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줄여서 제2관 이렇게 보여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정답은 2번이었던 거고 사실 요거를 알고 있다기보다도 나머지가 아닌 걸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요것도 저희 시험에 매번 나왔던 문제라서 답을 고르는 거는 어렵지 않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희 시험에 매번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저희 이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이제 1년으로 한다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기간 발급일 때, 서명 같은 경우는 자율 발급일 때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예배를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크게 구분해 본다면 2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있거든요. 여기 공통점들은 다 자율발급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캐나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4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다만 호주 같은 경우 특이한 게 뭐냐면은 자율도 있고 기간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둘 다 들어가야 돼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모두는 서명일부터 2년, 서명일부터 4년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한번 보죠. 뉴질랜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이고 미국은 4년이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1년이죠.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2년이 되는 것이고 알셉은 1년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보이네요.
다만 주의할 거는 이거 여기서도 뭐뭐의 다음 날라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베트남만 발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라는 거 주의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요. 39번 문제도 사실은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작년에 나왔던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문제를 풀어봤다면 어느 정도는 답을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 지재권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하는 겁니다. 수입자. 수출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수출자가 들어갈 것이고요. 원가 계산, 원재료 내역서 이런 것들은 그 원산을 판정하는 주체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수입자가 들어가지 않겠죠. 기본적으로는 생산자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이것도 생산자가 들어갈 것이고, 정답은 요게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 이걸 다 외웠다고 하기보다도 그냥 내용을 보면 그냥 그럴싸한 거 고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제도 벌칙인데, 벌칙도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1번의 경우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한 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인데, 얘만 유일하게 징역형이 있는 거고, 2번의 경우에 가서 보면은 거의 다 그런 거거든요. 허위신고죄 등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인데, 주의할 게 뭐냐면 과실이란 말이 있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부과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요건 정답 2번이겠네요. 요건 2천만 원일 것이고, 요것도 2천만 원일 것이고, 과실이기 때문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라는 걸로 답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저희 그 1차 문제 해설을 강의 다 마치긴 했는데,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어려운 것도 있긴 했어요. 어렵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지엽적인, 잘 안 나왔던 문제가 나온 건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이 잡아봤자 8문제 정도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부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라면은 뭐 70점 이상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뭐 이미 지나간 거죠.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나왔던 문제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준비해서 또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41회 관세사 1차, 즉 관세법 개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